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맞아 나는 내 돈 500만 원을 먼저 내고 제주도 최고급 독채 풀빌라를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 2시 신우이는 가족 카톡방에서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내가 가족 여행 자금을 횡령했다고 비난했다.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이렇게 비싼 숙소를 잡았다는 것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욕설과 새아기가 어쩜 이리 탐욕스럽니라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며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비싸다고? 나는 곧바로 전액 환불 버튼을 눌렀다. 날이 밝고 시어머니가 교회 집사님 10명을 이끌고 김포공항에서 한껏 허세를 부릴 때 그들을 맞이할 것은 생지옥일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협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벌레가 바싹 마른 나무 판자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징, 징, 징. 이 소름 끼치는 저주파 진동 속에서 안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겨울도 아닌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은 탓에 숨이 막힐 듯한 건조함이 느껴졌다. 다비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의 표시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희미한 빨간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곁에 누운 남편 지훈이 뒤척이자 두툼한 거위 털 이불이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다빈에게 등을 돌린 채 규칙적이고 무거운 숨을 쉬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러 코를 고는 소리까지 냈다. 다빈은 그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10분 전 첫 번째 카톡 알림음이 울렸을 때부터 그의 호흡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생존 전략을 택했다. 바로 죽은 척하기였다. 이 집구석에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일으키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그는 언제나 시체나 다름없었다. 진동은 계속되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기세였다. 다비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꺼낸 뒤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을 더듬어 쥐었다. 새벽 2시 14분. 눈을 찌르는 하얀 백라이트가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을 순식간에 비췄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오른쪽 위,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는 이미 눈에 거슬리는 빨간색 11을 가리키고 있었다. 발신자는 신우이, 소영이었다. 다빈이 채팅 앱을 열자 화면을 가득 채운 글자와 사진들이 마치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처럼 그녀의 눈을 때렸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방금 언니가 단톡방에 올린 그 제주도 독채 풀빌라 예약 정보 찾아봤는데 500만 원. 3박에 500만 원이라고요? 우리 집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요? 곧이어 캡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제주도의 어느 저렴한 오션뷰 민박집 예약 화면이었는데 소영은 일부러 빨간색 굵은 펜으로 가격 부분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놓았다. 이런 오션뷰 민박도 하룻밤에 10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언니가 기어코 그놈의 개인 풀장 딸린 빌라를 예약한 속셈이 대체 뭐예요? 내가 언니 꿍꿍이 모를 줄 알아요? 가족 펀드 카드 언니가 쥐고 있다고 그렇게 비싼 호텔 예약해놓고 중간에서 뒷돈 얼마 챙겼어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언니 주머니 채운 거 아니냐고요. 평소에는 고상하고 참한 척 다 하더니 손버릇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네. 말을 해봐요. 죽은 척하지 말고. 10개의 메시지, 글자 하나하나마다 당당하기 짝이 없는 악의가 뚝뚝 묻어났다. 반말과 존댓말을 교묘하게 섞어 쓰는 그 오만한 추궁의 말투에서는 화면 너머로 소영이 뿌려대는 명품 향수의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듯했다. 다비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그 글자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로 띄워두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갑자기 화면 맨 아래에 음성 메시지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길이는 무려 40초. 다비는 이어폰을 끼지 않고 곧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심지어 일부러 볼륨을 한 칸 더 키우기까지 했다. 시어머니 특유의 짙은 서울 강남 사모님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안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아이고,
우리 소영이 이 야밤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내 세연이도 다 효도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뭐, 그 효심이 우리 집 돈으로 산 거긴 하지만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사람을 토할 것 같게 만드는 끈적함이 묻어 있었고 말끝마다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건 그렇고 답이나 애미가 한마디만 하마. 우리 집이 그깟 500만 원 없는 집안은 아니지만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는 건 아니지. 내가 어릴 때부터 평범한 집구석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좋은 거 보니까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 마음, 애미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어른들한테 효도한답시고 핑계대면서 뒤로 몰래 수작 부리는 게 그게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짓이니? 우리 집안이 어쩌다 저렇게 손버릇 나쁜 며느리를 들였는지 원.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침실은 다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지훈의 코 고는 소리가 멈칫하더니 이내 더욱 과장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불을 위로 끌어당겨 머리끝까지 푹 뒤집었었다. 다비는 고개를 돌려 마치 거대한 번데기 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기가 막힐 정도로 차분한 고요함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썩어가던 시체의 마지막 남은 가림막마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이 넘어가고 짙은 파란색 화면에 가족 여행 펀드 계좌의 잔액이 나타났다. 출금 내역 500만 원, 현재 잔액 0원. 그녀는 상세 내역을 눌렀다. 이 빌어먹을 가족 펀드는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며 우애를 다지자고 시어머니가 제안해서 만든 것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달 형식적으로 몇만 원씩 입금했고 지훈도 몇만 원을 보탰다. 3년이 지났지만 계좌에 모인 돈은 모두 합쳐봐야 겨우 100만 원 남짓이었다. 반면 제주도 서귀포시 절벽 위에 있는 개인 온수 풀장과 24시간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독채 풀빌라는 지난달 교회 다과회에서 시어머니가 권 권사님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 앞에서 다빈에게 직접 소원을 빌듯 요구한 것이었다. 아유, 우리 다빈이가 글쎄 이번 제주도 여행 갈 때는 꼭 방 안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독채 풀빌라로 모시겠다고 하지 뭐예요? 참 기특한 아이지요. 교회에서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다빈은 자신의 연말 성과급 400만 원을 고스란히 털어넣었다. 그 400만 원은 그녀가 회사에서 수없이 밤을 새우고 기획안을 수십 번 뜯어고치고 심지어 위경련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가며 피땀 흘려번 돈이었다. 원래는 친정집의 낡은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해드릴 생각으로 모아둔 것이었다. 노후 자금 횡령. 손버릇이 나쁘다. 다비는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며 그 두 단어를 곱씹었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자신이 맡아온 역할이 떠올라서였다. 늘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말하며 꾹 참고 견디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구질구질해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은행 앱을 끄고 검은색 배경의 호텔 예약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오션뷰 독채 풀빌라 3박. 다빈의 손가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맨 아래에 있는 회색 버튼 예약 취소를 향했다.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체크인 시간까지 48시간이 채 남지 않아 지금 취소하시면 수수료 10%가 차감됩니다. 정말로 취소하시겠습니까? 수수료 50만 원. 다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확인을 눌렀다. 로딩을 알리는 동그라미가 2초 정도 빙글빙글 돌았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은 영업일 기준 1일에서 3일 이내에 결제하신 계좌로 돌아갑니다. 띠링.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수료를 제외한 450만 원이 그녀의 개인 계좌로 환불되었다. 그리고 가족 펀드에 있던 그 100만 원은 단 1원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다비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속의 답답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숨막히던 공기도 한결 나아졌고 뜨겁기만 하던 보일러 열기조차 견딜 만해졌다. 그녀는 다시 카톡을 열어
신우이가 끊임없이 보내대는 느낌표 폭탄과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음성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타자를 치지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 옆면의 볼륨 버튼을 꾹 눌러 완전한 무음 모드로 바꿨다. 그러고는 폰을 뒤집어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빈아. 내내 죽은 척하던 지훈이 갑자기 웅얼거리며 입을 열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잠결인 척하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속셈이었다. 시간 늦었다. 그만 보고 자, 내일 얘기해. 엄마도 돈 아까워서 저러시는 거니까? 다빈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두 눈을 감았다. 자자.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난 1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평온한 밤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일찍 찾아온다. 10월의 가을바람이 한강의 물기를 머금고 차갑고 매섭게 거리를 휩쓸었다. 아침 6시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 대기장. 다빈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30m쯤 떨어진 거대한 기둥 뒤에 서 있었다. 아주 평범한 검은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그녀 양손에는 커다란 종이 가방 2개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꼭 챙겨오라고 신신당부했던 방풍 재킷이 들어 있었다. 제주도 바닷바람이 얼마나 매서운데.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와서 우리 겉옷 좀 갖다 다오. 오는 길에 교회 집사님들 드시게 따뜻한 커피도 좀 사오고. 꼭 스타벅스로 사와라. 싸구려 사오지 말고. 이것이 어젯밤 잠들기 전 시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지시사항이었다. 다빈은 그대로 따랐다. 심지어 그들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겉옷을 건네주지도 커피를 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곳에 서서 마치 냉정한 구경꾼처럼 곧 펼쳐질 한 편의 통쾌한 막장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6시 15분 출입구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진분홍색 골프웨어에 챙이 넓은 화려한 선캡을 쓰고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둘렀다. 그녀 곁에는 교회에서 유별나게 허영심 많기로 소문난 권 권사님과 늘 점잖은 척 무게를 잡는 김 목사님이 찰떡처럼 붙어 있었다. 시누이 소영은 커다란 리모와 캐리어 2개를 밀며 무리의 맨 앞장서서 마치 길을 뚫는 선봉장처럼 걸어왔다. 아유, 사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냥 대충 아무 호텔이나 잡으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기어이 그 독채 풀빌라를 예약했지 뭐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항 대기장 절반이 울릴 정도로 컸다. 그녀는 걸으면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다. 개인 풀장 딸린 데라 하루 숙박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지 뭡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도통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뭐 자식이 효도하겠다는데 애미 된 도리로 어쩌겠어요. 받아야지. 권 권사님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아부를 떨었다. 아이고, 참말로 복도 많으셔. 요즘 며느리들 어떻게든 시댁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데 다빈이처럼 시어머니한테 돈 팍팍 쓰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요? 그 풀빌라는 욕실 어메니티도 불가리 브랜드라면서요? 그럼요. 우리 다빈이가 집안은 좀 평범해도 어른 모시는 예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하게 턱을 치켜들며 대기장을 쓱 훑어보았다. 다빈의 모습을 찾는 듯 했다. 며느리가 보이지 하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하늘을 찌를 듯한 허영심에 다시 표정이 펴졌다. 소영아, 얼른 수화물 붙여라. 목사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우리는 VIP 라운지 가서 커피나 한잔하자꾸나.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다. 소영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캐리어를 밀고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신분증 3개와 목사님, 권사님들의 명단을 카운터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졸부 특유의 거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몸짓이었다. 제주도행 8시 10분 비행기요. 단체 항공권이고요. 저희가 예약한 서귀포 오션뷰 풀빌라 픽업 서비스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소영이 지상직 승무원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다빈은 기둥 뒤에 서서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있었다.
공항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자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지상직 승무원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받아 들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안경 아래 반사되었다. 타자 치는 소리가 멈췄다. 승무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이름을 다시 한번 입력했다. 죄송하지만 손님. 승무원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미소가 약간 굳어 있었다. 시스템에 따르면 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항공권과 연동된 서귀포 독채 풀빌라 예약은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소영이 멈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취소요. 취소될 리가 없잖아요. 다시 똑바로 확인해봐요. 이름은 김소영이고 결제한 사람은 이다빈이에요. 500만 원짜리 예약이라고요. 승무원은 모니터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더욱 단호하면서도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네, 김소영 손님. 예약은 확실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시간은 오늘 새벽 2시 25분입니다. 게다가 항공권 환불 처리도 이미 완료되었고요. 현재 손님 명의로 된 제주도행 항공편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아주 큰 편은 아니었지만 이른 아침에 비교적 조용한 카운터 주변에서는 몇 걸음 떨어져 있던 시어머니와 교회 사람들의 귀에도 똑똑히 박혔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던 권 권사님의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그녀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김 목사님도 발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쨍한 진분홍색 골프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카운터로 득달같이 달려가 소영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두 손으로 데스크를 콱 내리쳤다. 야, 너 이 아가씨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제주도로 휴가 가는 길이라고. 교회 목사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취소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승무원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손님, 진정하시고요. 전산 기록은 오류가 없습니다. 예약자 본인께서 직접 취소하신 게 맞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예약하신 분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자 다빈이. 시어머니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소영을 노려보았다. 내 새언니 어디 있어? 그 망할년 어디 있냐고. 당황한 소영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나도 몰라요. 어젯밤부터 톡도 안 읽고. 지금 당장 전화해 볼게요. 주변을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벌써 발걸음을 멈추고 요란한 옷차림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중년 여성을 신기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체면과 남의 시선을 끔찍하게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개망신이었다. 권 권사님이 슬그머니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옆에 있던 다른 교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렸다. 아이고, 망측해라. 며느리가 그렇게 효녀라더니? 비행기 표도 안 끊어놨다잖아. 혹시 여태껏 다 허풍 떤 거 아냐? 내 말이여. 무슨 풀장이 딸린 빌라를 간다 어쩐다 하더니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 자잘한 뒷담화 소리들은 마치 독을 바른 바늘처럼 시어머니의 하늘을 찌르던 허영심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러댔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더니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의 체면, 뼈 빠지게 연기해온 사모님 이미지가 이 이른 아침 김포공항 한복판에서 싸구려 풍선 터지듯 산산조각이 났다. 이다빈. 내가 인연의 기집애를 그냥. 시어머니가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저 멀리 있던 공항 보안요원들까지 고개를 빼꼼 내밀며 상황을 살필 정도였다. 다빈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의 어깨,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누이의 꼴불견, 그리고 평소에는 고상한 척하던 교회 사람들의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난 경멸의 표정까지.
어떤 짜릿한 쾌감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 뿐이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소영이 건 전화였다. 다비는 받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손을 뺀 그녀는 방풍 재킷이 가득 든 종이 가방 2개를 옆에 있던 커다란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처박아 버렸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 공항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경쾌하고 단호한 또각 소리를 냈다. 자동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10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다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화면에 깜빡이는 신우이라는 세 글자를 보며 그녀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다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비행기 표는? 호텔은? 엄마가 지금 공항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목사님이랑 권사님들이 우리 꼴 보고 다 비웃고 있잖아.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다비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남산 서울타워를 바라보았다. 너무 비싸다며? 다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른 칼날처럼 건조하고 서늘했다. 500만 원짜리 풀빌라는 내가 중간에서 뒷돈 떼먹은 거라며. 10만 원짜리 싸구려 민박집이 우리 집안 소비 수준에 딱 맞는다면서. 그래서 내가 예약 취소하고 돈 아껴줬잖아. 아가씨가 바라던 대로 된 거 아니야? 너. 소영은 말문이 막혀 헉헉거리는 숨소리만 낼 뿐이었다. 가족 펀드에 있던 100만 원은 아가씨 계좌로 송금했어. 이제부터 제주도를 어떻게 가든 어디서 자든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다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참, 지금 당장 저가 항공이랑 민박집 알아보면 늦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야. 즐거운 가족 여행 되시길 바랄게. 말을 마친 다비는 소영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 검은색 모범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 강남 테헤란로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자 차가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체크인 카운터를 바라보며 다비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사 사옥. 다비는 자신의 독립된 사무실에 앉아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에어컨 온도는 22도에 맞춰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고급 오피스 특유의 카페트 청소제 냄새와 은은한 커피 원두 향이 섞인 서늘함이 감돌았다. 책상 위 스마트폰 화면이 계속해서 번쩍였다. 아침 8시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 단톡방은 불이 난 듯 울려대고 있었다. 소영이 10여 장의 사진을 톡방에 도배했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의 어느 이름 모를 허름한 민박집 내부가 찍혀 있었다. 곰팡이가 핀 방구석, 정체불명의 얼룩이 묻은 이불, 숨막히게 좁은 화장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잡초밭뿐이었다. 이다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봐. 내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대한항공표는 구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항공표를 비싸게 끊었잖아. 목사님이랑 권사님들이 다리도 못 뻗는 좁은 좌석에 끼어 가시느라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제주도 도착해서도 빈방이 없어서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들어왔어. 이게 어른에 대한 며느리의 도리야? 이 교양 머리 없는 여자야. 내가 우리 집안의 예의를 다 깎아먹었어. 당장 엄마한테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 원 송금해. 안 그러면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줄 알아. 다비는 그 텍스트들을 조용히 읽어내려가며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얼음이 뼛속까지 시린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 단톡방에 답장하지 않았다. 마우스를 움직여 컴퓨터에 띄워둔 은행거래 내역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가족 여행 펀드 계좌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했다. 그러고는 PDF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아주 꼼꼼하게 형광펜을 칠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입금한 10만 원짜리 내역에는 초록색 형광펜을 칠했다.
소영과 시어머니가 입금한 3만 원, 5만 원짜리 푼돈 내역에는 노란색을 칠했다. 그리고 명절마다 시댁에 보낼 최고급 툭불 한우 세트, 홍삼 선물 세트를 사기 위해 또 이번 풀빌라 예약을 위해 그녀 자신이 사비로 메꿔 넣은 거액의 지출 내역에는 눈에 확 띄는 빨간색을 칠했다. 이 빽빽한 숫자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지출 내역이 하나 있었다. 작년 12월 15일. 무려 3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입금처는 서울 압구정 백화점 명품관. 이 기록을 보며 다빈의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려 올라갔다. 당시 소영은 시어머니 허리 통증을 핑계로 의료용 온열 침대를 사야 한다며 이 돈을 빼갔다. 하지만 다빈은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에는 그딴 온열 침대 따위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날 이후 소영이 샤넬 신상 백을 들고 온 동네를 쏘다녔다는 사실을 그녀는 10여 장에 달하는 이 명세서를 잘 저장한 뒤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다른 단톡방을 열었다. 단톡방의 이름은 이씨 집안 어르신들. 방 안에는 지훈의 큰아버님, 셋째 작은아버님, 고모 두 분을 비롯해 온갖 사촌 형제들까지 총 40명이 넘는 일가 친척이 모여 있었다. 핏줄과 가부장제를 목숨처럼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 집안 구조에서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집안의 절대적인 발언권을 쥐고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는 줄곧 이 단톡방에서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불쌍한 과부 행세를 해왔다. 다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가락을 가볍게 터치하여 색깔별로 명확하게 표시된 10여 장의 명세서 이미지를 이씨 집안 어르신들 단톡방에 모조리 전송했다. 이미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림음이 고요한 사무실에 유난히 경쾌하게 울렸다. 곧이어 그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아주 느린 속도로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골랐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르신들, 이른 시간에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아가씨가 이번 제주도 여행 자금과 관련해 제가 가족 펀드를 횡령했다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자 지난 3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올립니다. 명세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가족 펀드에 모인 돈은 총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초과 지출된 모든 비용, 이번 500만 원짜리 풀빌라 예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전부 제 개인 연말 성과급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320만 원짜리 지출 내역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다시 타자를 이어갔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아가씨가 가족 펀드에서 320만 원을 빼내어 압구정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명품 백을 산 것도 우리 이씨 집안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된 순간 단톡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다빈은 아침 일찍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보던 어르신들이 사진을 확대해 본 뒤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질 표정을 머릿속에 그렸다. 한국의 보수적인 집안 문화에서 어른들 노후 자금을 빼돌려 명품을 산 것은 호적에서 파일 짓이었다. 게다가 딸년이 돈을 훔치는 것은 묵인하면서 자기 돈 써가며 뒷바라지한 며느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시어머니의 행태는 온 집안을 먹칠하는 끔찍한 스캔들이었다. 1분 뒤 단톡방이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셋째 작은아버님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소영이, 너 당장 튀어나와서 똑바로 해명해. 내가 감히 큰형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 손을 대서 가방 쪼가리를 사? 곧이어 큰고모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아이고, 맙서사 평소에 다빈이가 하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길래 나는 지훈이가 돈을 못 버는 줄 알았지? 알고 보니 너희 모녀가 며느리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거네. 옳게 언니,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킨 거예요? 큰아버님의 답장은 가장 짧았지만 가장 치명적이었다. 지훈이 이놈 어디 있어? 자기 여동생이 집안 돈을 훔치는 것도 간수 못하는 등신 같은 놈. 우리 이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내 앞길로 튀어와.
다빈은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들과 폭포수처럼 울려대는 알림음을 들으며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완전 무음으로 바꾼 뒤 책상의 맨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두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로 뭉쳐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툭 소리를 내며 나무 티코스터 위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발신자 지훈. 그는 틀림없이 큰아버님의 불호령을 받았을 것이다. 다빈은 지금쯤 사색이 되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을 남편의 찌질한 몰골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책상 모서리에서 징 울리며 조금씩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스마트폰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사무실 밖 테헤란로의 출근길 차량 행렬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서울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이미 책상 끝까지 밀려나 기기 절반이 허공에 떠 있었다. 다빈은 커피를 들어 마지막 남은 얼음물을 마셨다. 바로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스마트폰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고급 방음 카페트 위로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빈은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남은 마지막 얼음 조각을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날카로운 냉기가 순식간에 잇몸을 찌르고 신경을 타고 뇌리 깊은 곳까지 번져나갔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빈 컵을 책상 옆 휴지통에 정확히 던져 넣고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후 2시 15분, 그녀는 지문 인식기에 조기 퇴근 지문을 찍었다. 서울 서초동 거리 양옆의 은행나무 잎은 이미 가을바람에 반쯤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다빈은 어느 빌딩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에 붙은 황동 명패에는 최엔 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다. 접견실 안에는 갓 내린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한 향과 복사기가 돌아갈 때 나는 옅은 오존 냄새가 맴돌았다. 최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재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콧대에는 무태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이다빈 씨, 앉으시죠. 최 변호사는 책상 맞은편의 가죽 의자를 가리키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다빈 앞으로 밀어주었다. 오전에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제기하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보죠. 다빈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에 머물렀다. 맨 위 페이지는 바로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전세계약서 사본이었다. 먼저 이 마포구에 있는 전셋집입니다. 최 변호사는 계약서의 서명란을 손가락 관절로 가볍게 두드렸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위계약서에 흑백으로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자금 출처는 아버님의 은행 계좌이고 임차인 역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혼인법상 이는 아주 명확한 혼인 전 특유 재산, 다시 말해 친정의 재산에 속합니다. 남편이신 김지훈 씨는 이 3억 원의 보증금에 대해 단 1원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3억 원은 아버지가 시골의 과수원을 팔고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털어넣어 그녀를 위해 서울에 마련해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이 집이 지훈이 자기 능력으로 구한 전셋집인 양 수차례나 은연중에 떠벌리고 다녔다. 다음으로 남편분의 은닉 재산 빼돌리기 문제입니다. 최 변호사가 두 번째 장을 넘겼다. 그것은 다빈이 지훈이 집에 두고 간 낡은 태블릿 PC를 통해 온갖 고생 끝에 찾아낸 또 다른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제공해주신 이 비자금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지훈 씨는 지난 3년 동안 매달 10일 월급날마다 박정자, 즉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정확히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누적 금액이 무려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남편이 매달 다빈 씨에게 준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깎였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다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정상적일 만큼 또렷했다.
그 사람은 저한테 매달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해 가며 접대비를 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공과금, 관리비, 심지어 어머니의 온갖 건강보조식품까지 전부 제 월급으로 메우고 있었죠. 최 변호사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그 거래 내역서를 따로 빼놓았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악의적인 은닉 및 빼돌리기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빼돌린 재산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비는 그 눈을 찌르는 듯한 숫자를 바라보았다. 1,800만 원이 그것은 지훈이 수많은 깊은 밤, 그녀 몰래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자기 어머니에게 바친 효심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비는 택시비 2만 원을 아끼기 위해 한겨울 늦은 밤에 막차인 심야버스를 기다려야만 했다. 최 변호사님, 피해보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 다비는 눈을 치켜떴다. 그녀의 눈빛은 메마른 우물처럼 고요했다. 저는 그 사람이 빈몸으로 쫓겨나길 바랍니다. 그 알량하고 우스꽝스러운 자존심만 챙겨서 우리 아버지가 얻어준 전셋집에서 당장 꺼지게 만들 겁니다. 최 변호사는 다빈을 깊이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서류철을 덮었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과격한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법은 완벽하게 다빈 씨 편에 설 겁니다. 이혼 합의서와 관련 재산 청산 통지서는 제가 이미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법무법인을 나설 때쯤 오후의 햇살은 이미 창백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빈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아 마포구 아파트 주소를 댔다. 차창 밖 한강은 햇살 아래 차가운 윤슬을 반짝이고 있었다. 다빈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품고 그 안에 든 종이들이 전해주는 단단하고도 현실적인 감촉을 느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였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보일러는 여전히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훈이 아침에 출근할 때 뿌린 싸구려 스킨 냄새가 남아있었다. 다비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암막 커튼을 확 걷어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10월의 찬바람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숨막히게 답답하던 공기를 시원하게 흩어버렸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밑바닥에서 28인치짜리 검은색 캐리어를 꺼냈다. 비싼 코트나 보석 같은 건 챙기지 않았다. 그저 평소에 입는 정장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손목시계 하나만 가지런히 접어넣었다. 15년의 청춘, 3년의 결혼 생활. 그 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캐리어 반쪽을 채울 만큼의 무게가 전부였다. 짐을 다 챙긴 다비는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러고는 거실로 돌아와 핸드백에서 동전만한 크기의 검은색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지난주 전자상가에서 현관 방범용으로 달려고 샀던 것이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텔레비전 장식장 위 빽빽하게 꽂힌 양장본 책들 사이에 카메라를 숨겼다. 렌즈는 거실 한가운데의 소파와 거실 탁자를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신호를 연결한 뒤 화면이 선명하고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서류 봉투를 뜯고 이혼 합의서와 붉은색 형광펜으로 빽빽하게 칠해진 그 효자 명세서를 짙은 나뭇결이 살아있는 식탁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다비는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다소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다. 5시, 6시, 7시. 창밖의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밤거리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다. 저녁 8시 15분 현관에서 갑자기 급하고 폭력적인 도어록 버튼 소리가 들려왔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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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너무 빨리 누른 탓에 비밀번호가 틀렸고 도어록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렸다. 밖에 있는 사람은 더욱 짜증이 난 듯 이내 문을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번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벽에 붙은 도어 스토퍼에 쾅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김지훈이 잔뜩 독이 오른 짐승처럼 뛰어들어왔다.
제주도 공항에서 곧장 날아온 게 분명했다. 원래는 구김 하나 없었을 옅은 회색 정장 재킷은 지금 쭈글쭈글하게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극도의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식탁 옆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있는 다빈을 본 순간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렸다. 그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딱딱한 플라스틱 커버의 가계부 파일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더니 식탁을 향해 성큼성큼 돌진했다. 그러고는 팔을 크게 휘둘러 다빈의 머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다. 이 미친 여자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지훈의 포효가 텅 빈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목이 찢어질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다빈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파일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왼쪽으로 피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플라스틱 모서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 장식장을 강타했다. 장식장 위에 시어머니가 억지로 떠안겼던 싸구려 유리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다빈은 비명을 지르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지훈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너 미쳤어. 지훈은 파일이 빗나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양손으로 식탁을 콱 내리쳤다. 몸을 앞으로 바짝 숙인 채 다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큰아버님한테 전화와서 나 개쌍욕 먹었어.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는 병신이라고. 내가 어떻게 가족 펀드 내역을 어르신들 단톡방에 올릴 수가 있어? 지금 엄마가 교회 단톡방에서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 소영이가 그 가방 산 것 때문에 지금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있다고. 다빈은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밤을 새워 눈가에 툭 붉어진 핏줄까지 똑똑히 보였다. 그 애가 문 밖에 못 나가는 건 가방 산 돈이 훔친 돈이기 때문이지. 다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기예보를 읽는 듯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뒷말을 듣는 건 며느리의 피 같은 돈으로 본인의 그 알량한 허영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닥쳐. 지훈이 뺨이라도 갈길 듯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지만 허공에서 억지로 멈칫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빈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너 지금 당장 단톡방에 해명글 올려. 그 명세서 내가 조작한 거고 내가 착각한 거라고 해. 그리고 무조건 제일 빠른 비행기 끊어서 제주도로 날아가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이 일 절대 안 끝나. 다빈은 허공에 멈춰있는 그 손을 보며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남자가 고작 이 모양이었다. 집안의 알량한 체면과 진실 앞에서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지훈아, 다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부드러운 말투였다. 지훈은 멈칫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다빈이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뭐가 있는지 봐봐. 다빈이 턱짓으로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맨 위에 놓인 종이에 굵은 글씨로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에 시선이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질라도 난 듯 요동쳤다. 너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어들어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글자 그대로야. 다빈이 검지손가락을 뻗어 합의서를 그의 앞으로 쓱 밀었다.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넌 오른쪽 아래에 인감만 찍으면 돼. 이다빈.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면 내가 쫄 줄 알아. 지훈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며 더 큰 목소리로 내면의 공포를 감추려 들었다. 내가 이혼하면 어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총구석에 있는 가난한 내 애비가 널 걷어줄 것 같아. 내가 도장 못 찍을 줄 알고? 이혼하면 내 돈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다빈은 그에게 짖는 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이혼 합의서 밑에 깔려있던 서류를 빼내어 두 번째 장을 펼쳤다. 방향을 돌려 지훈의 눈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거나 똑바로 봐. 지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고개를 숙였다.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그 위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송금 기록이 아주 가지런하게 줄 쳐져 있었다. 2021년 5월 10일 송금 박정자 금액 50만 원. 2021년 6월 10일 송금 박정자 금액 50만 원. 그리고 2023년 9월 10일 송금 박정자 금액 50만 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다. 감전이라도 된 듯 손을 확 움츠린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둔 당신의 그 낡은 태블릿 PC에서 다비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매달 50만 원 꼬박 3년. 합의 1,800만 원이야. 김지훈, 당신 나한테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 주면서 회사에서 왕따 당한다고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을 돈도 없다고 징징댔지. 난 돈 아끼겠다고 구멍난 양말 하나 버리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당신은?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을 빼돌려서 자기 엄마한테 쌈짓돈을 갖다 바쳤어. 우리 엄마잖아.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린 게 뭐 어때서? 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다. 너도 장인어른한테 홍삼 사다 바쳤잖아. 우리 아빠한테 홍삼 사드린 돈은 내가 보름 동안 야근해서 번 내 야근 수당이야. 근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보낸 돈은 우리 집 관리비랑 가스비 내야 할 공동재산이고 다빈의 말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법적으로 이걸 부부 공동재산의 악의적 은닉이라고 부른대. 최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이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 돈을 전액 토해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혼인 파탄에 주된 유책 사유까지 뒤집어쓰게 될 거라고. 너 변호사까지 만났어. 지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마침내 그는 다빈이 단순한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야. 다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주저앉은 지훈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장식장 쪽으로 걸어가 텔레비전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켰다. 지훈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고 희미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검은색 작은 점을 발견한 순간 그의 숨이 턱 막혀버렸다. 당신이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물건 집어 던지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협박한 모든 말과 행동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저장됐어. 다빈의 목소리는 고요한 거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방금 전 당신은 파일로 내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어? 내가 피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겠지.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 미수야. 다빈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아까는 너무 욱해서 지훈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이며 다빈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다빈은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며 그 손길을 피했다. 더러운 손 대지 마. 다빈의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그녀는 가방에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꺼내 지훈의 얼굴에 정면으로 집어 던졌다. 종이는 팔랑거리며 떨어져 그의 무릎 위에 안착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보증금 3억 원짜리 이 전셋집. 임차인 명의는 우리 아빠 이름이야. 자금 출처도 우리 아빠 계좌고.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지훈 당신이랑 당신네 김씨 집안이랑은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곳이라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집주인한테는 다음 달 초에 방 빼겠다고 이미 통보했어.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우리 아빠 계좌로 곧장 반환될 거야. 다빈은 그를 마치 재활용조차 안 되는 쓰레기를 보듯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알량한 월급으로는 강남에 있는 반지하 방 하나도 못 구해. 지금 당장 얌전하게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날 밝자마자 이 영상 들고 법원 가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 거야. 당신이 재산 빼돌린 그 더러운 짓거리까지 싹 다 까발려서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 서울역 지하도로 기어들어가게 만들어주겠어.
순간 공기가 꽁꽁 얼어붙은 듯 했다. 지훈은 입을 벙긋거리며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 했다. 하지만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다빈의 눈빛과 식탁 위에 놓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그리고 빨간 불빛을 깜박이는 초소형 카메라를 번갈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패와 알량한 위장막이 한때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여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는 사실을.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집안의 체면도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자존심도 완벽한 증거와 법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무력감이 척추를 타고 퍼져나갔다. 두 다리의 힘이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털썩. 김지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 가장자리를 타고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떨어졌고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목구멍에서는 죽어가는 짐승의 쉰내 나는 헐떡임만이 새어나왔다. 다빈은 그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걸어가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를 쥐었다. 도어록에서 경쾌한 철컥 소리가 났다. 다빈은 문을 열고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서울의 깊은 가을밤 속으로 걸어나갔다. 3일 뒤 강남구 테헤란로. 오전 10시 층고가 12m나 되는 대기업 계열사 1층 대리석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은 직장인들이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바쁜 걸음으로 개찰구를 오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억센 촌구석 사투리가 섞인 처절한 통곡 소리가 고급 오피스 빌딩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들아, 여기 좀 보소. 이게 당신네 회사 잘난 직원의 실체요. 시어머니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스웨터 차림에 산발을 한 채 체면 따위는 내팽개치고 로비 한가운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허벅지를 퍽퍽 치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옆에 선 소영은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시선을 피했다. 쪽팔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차마 제 엄마를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보안요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시죠. 여긴 업무 공간이라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갑니다. 이 보안요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안 일어나. 이다빈 그 천하의 불효막심한 독사 같은 년 데리고 오기 전엔 절대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보안요원의 손을 획부리치며 천장을 뚫을 듯한 쇳소리를 질렀다. 그년이 우리 식구들을 제주도로 꼬드겨 놓고는지 혼자 싹 다 취소해버렸어. 되지도 않을 법한 썩어빠진 여관방에 우리를 내팽개쳤다고. 돌아올 비행기 표값도 없어서 신용카드 한도까지 꽉꽉 채워 긁었어. 그년이 지 시어미를 말려 죽이려고 환장을 했어.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커피를 들고 가던 동료 몇 명도 우뚝 서서 경악 어린 시선을 주고받았다. 장유유서를 끔찍하게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소문은 직장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띠잉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빈은 피디 예쁘게 떨어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아주 평온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인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따라오고 있었다. 다빈의 모습을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두 팔을 휘저으며 다빈을 향해 덤벼들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드디어 기어 나왔구나. 당장 내 통장으로 피해보상금 2천만 원 입금해.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다빈의 머리채를 잡으려 두 손을 뻗었다. 다빈은 몸을 살짝 틀며 반걸음 물러섰다. 눈치 빠른 보안요원들이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를 다빈에게서 1m 밖으로 밀어냈다. 어머니요. 다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로비의 수정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그녀에게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고 심지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톡톡 터치했다. 그러고는 볼륨을 최대로 키운 뒤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2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아주 선명한 음성 녹음 파일이 로비 한가운데에 울려 퍼졌다.
우리 집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런 오션뷰 민박도 하룻밤에 10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언니가 기어코 그놈의 개인 풀장 딸린 빌라를 예약한 속셈이 대체 뭐예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언니 주머니 채운 거 아니냐고요. 평소에는 고상하고 참한 척 다 하더니 손버릇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네. 그것은 새벽 2시에 소영이 보냈던 음성 메시지였다. 이어서 시어머니 특유의 역겨운 사모님 억양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우리 소영이 이 야밤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 내 새언니도 다 효도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어른들한테 효도한답시고 핑계대면서 뒤로 몰래 수작 부리는 게 그게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짓이니? 우리 집안이 어쩌다 저렇게 손버릇 나쁜 며느리를 들였는지 원. 녹음 파일이 끝났다. 로비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동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던 중년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인해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불효한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가 사비로 예약한 풀빌라가 너무 비싸다며 트집을 잡고 뒷돈을 챙겼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예약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멍청한 짓거리인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목구멍에 턱 걸렸다.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자신을 마치 광대 보듯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들을 마주했다.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쓰고 있던 피해자 가면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소영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꽉 부여잡았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창피해 죽겠어. 빨리 가자. 다비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사색이 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500만 원짜리 풀빌라는 제가 뒷돈 챙긴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약 취소하고 돈 아껴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께서 늘 가르치시던 절약 아닙니까? 다빈의 입꼬리가 차갑게 호를 그렸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도 초과로 긁으신 신용카드 대금은 본인들이 알아서 갚으셔야죠. 법원 출석 요구서는 지훈이가 이미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제 회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또 오시면 다음번에 틀어드릴 녹음 파일은 지훈이가 어머니 계좌로 돈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이 될 테니까요. 말을 마친 다비는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인사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며 그 모든 소음과 추악함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한 달 뒤 강남구 청담동 25층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흐르는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다비는 부드러운 순면 홈웨어를 입고 맨발로 따뜻한 원목 마루를 밟았다. 집안에는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깔끔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캐모마일 디퓨저 향이 맴돌았다. 그녀는 오픈형 주방의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으로 다가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고 차가운 물을 들이켜자 청량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씻어냈다. 바로 오늘 오후 전세 보증금 3억 원이 단 1원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지훈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얌전하게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다비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창틀에 유리잔을 올려놓았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리며 옅은 물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창밖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의 언쟁도 얄팍한 계산도 그 숨막히던 빌어먹을 집안 체면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고요함과 온전한 그녀만의 숨소리뿐이었다. 반면 도시의 반대편 관악구 신림동.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양철판과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 지어 올린 옥탑방이 하나 있었다. 11월의 서울 밤바람은 이미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품고 있었다. 옥탑방의 단열재는 진작에 사가버렸고 창문 틈새로 칼바람이 쌩쌩 파고들었다. 코딱지만 한 방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소영은 구석에 놓인 낡아 빠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켜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각기 다른 신용카드사에서 보낸 3건이 연체 독촉 문자가 떠 있었다. 제주도 여행에서 한도 초과로 긁어댄 카드 대금을 3달 연속 갚지 못한 탓에 그녀의 이름은 어제부로 전국 신용불량자 명단에 정식으로 올라갔다. 이제 그녀는 후불 교통카드 한 장조차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장판 위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교회 단톡방에서는 이미 방장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지 오래였다. 권 권사님도 김 목사님도 2번 다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모님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온 동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김지훈은 찌든 때가 낀 낡은 후드티를 입고 제일 싼 페트병 소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벽지만 멍하니 쳐다보며 목구멍으로 의미 없는 신음만 웅얼거렸다. 비좁은 방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창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밥상 위에 점점 높이 쌓여가는 독촉장들이 바람에 날리며 내는 바스락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